저는 강의장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대를 시작하기 앞서 지금 서 계신 분들 의자 사이사이에 계단에 앉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자리 찾으셔서 앉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후보님도 오셨으니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선 후보 소통하다 유승민 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가론 동지들입니다. 저희 정치가론 수업은 미래 정치가를 양성하려는 대박홍규 교수님의 목표하에 실천지향적인 학생들이 모여 직접 만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희 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며 피, 땀, 눈물을 흘려간 결과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님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밤새서 레포트 쓰고 시험 공부하려고 이렇게 대학 왔는가? 회의감이 많이 드는 요즘일 텐데요. 이렇게 저희 시험 기간에 죽어가는 저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실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책을 내셨고 이 책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미모의 따님을 둔 걸로 국민 장인어른으로 불리시는 아주 핫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입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그 후보님 강연을 듣기 전에 저희 정치가론 수업인 만큼 좀 교수님께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미숙한 진행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건 정치가론 수업의 일환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큰 기둥이자 저희 정치가론 동지들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를 깨우치신 분으로 유명하죠. 박홍구 교수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정치가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홍기 교수입니다. 수업에서의 가장 파워풀한 것은 학생이고 그 다음에 담당 교수입니다. 아무리 대선 후보님이라 하셔도 오늘 저희 6교시 수업입니다. 제 2탄으로서 우리 유승민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죠? TV 토론. 제가 만약에 정확하게 봤다면은 유승민 후보님 댁에는 LG 세탁기가 있는 걸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청렴과 함께하는 당당한 보수입니다. 당당한 보수. 여러분들은 이 당당한 보수가 뭔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저는 2015년 4월에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 연설은 한국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진 자, 기득권, 재벌을 대변하지 않는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하고 신뢰하고 책임을 지는 보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수 세력 또는 보수 집단은 있어도 보수 철학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유승민 후보께서는 대한민국의 보수 철학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전신은
대선 패배 이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후보님께서는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연설 속에서 그만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는 배신의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그날 대표 연설 이후에 새누리당의 정치가 유승민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셨죠? TV 토론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분,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 영민하심.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젯밤에 다 하지 못한 여운을 유승민 후보를 모시고서 공개 수업으로서 정치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얼굴이 빨개질 일만 계속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실 것 같으면 제 시간을 다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암동에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경희대 가는 길에 가다가 왼쪽에 키스트 정문이 있는데 그 정문을 같이 쓰고 있는 KDI라는 연구소에 87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으니까 이 동네에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지도도 낮은 후보의 강의에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찍어주셔도 한참 올라갈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정치가론 수업이라고 박원기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강의 같습니다. 또 특히 이 건물이 삼성 세탁기를 만든 기업에서 지은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자꾸 홍모 후보 얼굴이 떠오르고. 제가 오늘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짧게 줄이고요. 여러분들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짧게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수는 거의 괴멸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정도로 거의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들 중에 자기가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박사모나 태극기 부대나 일가나 일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8대2 지형이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진보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제 대선은 한 25일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점도 있지만 그런 억울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10년을 이렇게 쭉 끌어오면서 보다가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보수는 이제 진짜 설 땅이 없겠구나.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보수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탄핵이라는 쓰나미가 한 4달, 5달을 그냥 덮치니까 거의 저는 늪에 빠져서 도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참 중요합니다. 보수하고 진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을 설명하기도 진짜 어려운데요. 무엇이 보수고 무엇이 진보인지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른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리트머스 시험지 비슷하게 동성애도 물어보고 마약도 물어보고 총기도 물어보고 낙태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쭉 질문을 해가지고
답한 거 보고 보수냐 진보냐를 가리는 그런 미국의 철학과 정치학과 교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이게 뭘까? 진보는 일단 이 사람에 대한 믿음, 자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완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래서 뭘 해도 빠른 시간 내에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급진적이고 혁명이란 단어가 어울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수는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변화도 천천히 하고 개혁을 해도 안정 속에서 하고 아주 좋은 관습, 전통, 제도 이런 거는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지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보수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지킬 거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지켜야 될 가치, 지켜야 될 대상, 지켜야 될 사람들 그런 게 있습니다. 뭘 지킬 거냐?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그냥 선거 때 총풍이나 이런 사건을 하는 게 그게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보수다. 고려대학교 학생들 머리 위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터지지 않도록 사드를 도입하는 게 보수다.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보수는 헌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헌법 10조에 11조에 있는 그런 가치들 1조에 있는 가치들 이런 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한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헌법을 지킬 수호할 의지도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보수가 지켜야 될 걸 못 지킨 겁니다.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서 이 새로운 시대에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보수가 공동체를 지키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예컨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복지,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는 교육,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 아빠들 고통 덜어드리는 저출산 대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차별 없는 노동시장, 노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와서 너무나 생활비, 주거비가 비싸가지고 그런 청년들, 독거노인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1인 가구, 2인 가구에게 만약 아주 작은 공공 아파트를 쾌적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들여서 만약 지원을 해드린다면 주거복지, 그 보수가 그런 걸 지킵니다. 보수가 공동체를 지키는 데 대해서 그동안 보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 편을 들고 가진 자 편을 들고 기득권층 편을 들고 낡고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한 그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70년의 기간 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제외하고는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잘한 건 물론 있습니다. 산업화 근대화,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했고요. 경제성장했고요. 그런데 국가안보 지켰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수가 70년 동안 배우면서 낡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국민들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제 2015년 4월 8일에 국회 대표연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연설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국가안보 잘 지키고 헌법과 법률 잘 지키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잘 지키자. 이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했으면 좋겠다.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고 교육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자사고 외국어 위주로 가니까 일반고 교육 이거 좀 살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러면 민주당 가거나 정의당 가서 하지 왜 새누리당에 남아서 그런 거 하냐. 민주당 가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벌개혁도 이야기하고 노동개혁도 이야기하고 많은 개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는 대구 동구에 저 팔공산 여러분 갓바위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갓바위 K2 비행장이 있는 쪽인데요. 공군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못 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월세가 싸고 아주 오래된 3층 연립주택 같은데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가보면 시장에서 한 1m, 1m도 안 되는 조그만한 비닐 펴놓고 자기가 뜯어온 야채, 나물 팔면서 늘 우리 새누리당 1번이었을 때 1번만 맨날 찍어주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그분들 맨날 보수당만 찍어줍니다. 제일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어른들입니다. 근데 진짜 묻지마 1번만 찍어줍니다. 저희들 보수당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는지 반성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할머니 손을 딱 잡으면 손이 얼마나 거친지 맨날 추운 겨울에도 거의 계속 도라지 까고 뭐 까고 나물 만지고 흙 만지고 이러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 손을 탁 잡으면 저보고 니와 박근혜 말 안 듣노 이러면서 네,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네 이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불쌍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보수당은 선진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보수당이 뭔가 경제를 잘해줄 것 같고 일자리 만들어줄 것 같고 뭔가 잘해줄 것 같아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은 오래 못 갑니다. 왜냐?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아차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보수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가면 국민들이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이제까지 우리한테 해왔던 그런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11년경부터 아주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보수정치의 변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들 바른정당, 지금 심지어 자유한국당에도 일부 젊은 국회의원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모여서 세력을 형성해서 결집을 못하고 정체를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리멸렬하게 모래알같이 흩어져 가지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호소를 못하고 젊은 분들한테 제대로 호소를 못하고 여러분들 요즘 작년 총선 때 학생들 투표율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19세부터 24세, 25세부터 29세, 30세부터 34세까지 투표율이 작년에 겁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여러분 투표하실 거죠? 그 18세까지 선거 연령 인하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수당이 자꾸 의견 통일을 못하고 반대하고 이러다가 자꾸 그냥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당당한 보수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국가안보, 저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고 저런 매파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강경합니다. 제가 국방위원장도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을 8년 동안 했는데 제 상대는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근데 제가 국방위에서 8년 동안 있어 보니까 사드 이거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게 1950년대부터 소련에서 실험용 원자료 도입해가지고 그때부터 북한이 이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어떨 때는 돈도 퍼주고 어떨 때는 연평도 천안함 두드려 맞기도 하고 우리 장병들 다치고 죽고 이러면서 이제까지 그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못하고 보수 정권인지 진보 정권인지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핵미사일이 이제는 우리 머리 위로 바로 날아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왔다 갔다 하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보고 꼴보수라고 이야기해도 국가안보만큼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부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중병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 저성장,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보수 그런 보수라면 저는 이제 당당하게 선거 연령 약간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 설득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지도도 낮고요. 다른 정당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 이중대라고 자꾸 그러시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빨리 합쳐라 이러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5당의 후보들 나온 걸 보니까 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는 게 뭐 저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같이 보수의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그런 정당과 단일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국가안보 왔다 갔다 하는 국민의당하고도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5월 9일 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 싫어. 안 갈래. 찍을 사람 없어. 문재인 될 것 같으니까 안철수나 찍을까 뭐 이러고 계시는데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를 보면 지금 보수의 새로운 씨를 심고 키우고 그게 자라나도록 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게 제가 정치를 하는 한 저희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영국 보수당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영국 보수당 300년 동안 살아남은 정당입니다. 세계 정치 역사상 이런 정당이 잘 없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본래 왕족들, 귀족들 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자본가 계층이 상인 계층이 나타나니까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과거에는 귀족, 지주 이런 계급만 대변하다가 새로운 상인 세력, 자본 세력, 자본가 세력 그러다가 자본가와 노동의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러니까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정당으로 또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반 대중들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굉장히 유연하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이제까지 살아남은 게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그건 왜냐?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소멸될지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내부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비스마르크라고 들어 독일에 1881년에 세계 최초로 제대로 된 사회보장 계획을 한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공격한 사람인데 그분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그냥 흉내내고 뺏겨가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그냥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보수가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좋게 해석하면 무너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회개혁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데에서 보면, 선진국들에서 보면 여러분들 진보가 위대한 개혁을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알 수도 있는데 보수가 위대한 개혁을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정치가는 보수 정치가가 위대한 개혁을 했고 그거는 그 나라를, 그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고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보수주의자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모든 걸 그냥 파괴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기존의 좋던 질서, 관습, 전통도 그냥 다 무너지는 걸 보고 아, 영국은 저래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수가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꼭 진보 급진 세력으로부터 그런 혁명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걸 깨닫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저는 보수가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 저는 보수에다가 요즘은 혁명이란 말을 붙이는데 보수혁명이란 말이 진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보수가 혁명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보수는 저는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 이런 게 몇 가지 빼놓고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의 혁명적 변화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계속 매달려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늘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진보의 전유물이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대표사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박수를 더 세게 치고 그쪽 사람들이 왜 우리 거 뺏어가냐 이러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보수가 똑바른 길을 가면 진보가 하던 거라도 예컨대 비정규직 대책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를 하고 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대기업의 정규직은 절대 안 오는 그런 열악한 작업장에서 고층 건물에서 유리 닦다가 떨어지거나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 고치다가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하는 게 만약 우리가 할 일이라면 진보도 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하고 진보가 좋은 방향, 좋은 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많이 하면서 갈수록 저는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민주당 친구들한테 심상정 의원 같은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얼마나 해결이 잘 되겠냐. 맨날 싸우는 국회에서 우리가 10개 중에 7개, 8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겠냐. 저는 늘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구대 학생 여러분들께서 보수, 여러분의 마음속의 보수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의 보수는 굉장히 아름답고 당당하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보수입니다. 제가 그런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정치가 저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동료 정치인들과 함께 꼭 결실을 맺어서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요즘 대구 가면 제일 많이 얻어터집니다. 뭐 이상한 단어를 쓰면서 저한테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요. 저는 대구 경북이나 대한민국 전체
광주 전남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좁은 땅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국민이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제가 꿈꾸는 그런 보수의 당당한 변화, 그 변화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워낙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눈을 가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염치도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는 양날개로 균형 있게 가는 게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더 옳은 길을 가는지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만나면 늘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2개가 있는데 사실은 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한민국 헌법은 요즘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 소개를 안 드리고요. 이탈리아의 그 공화주의자인데요. 모리치오 비롤리라는 사람이 쓴 공화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교황님의 연설문을 모아놓은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쓴 책에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 공화주의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대단히 곤모술수만 이야기한 사람 같은데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약간 양면성이 있긴 한데요. 군주한테는 군주론을 써서 갖다 바치고 로마사 농거라는 책에서는 아주 훌륭한 공화주의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에서 공화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거를 번역해서 저는 이태리어를 잘 못하니까 번역해서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500년 전, 600년 전에 이분들이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기회, 공정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놀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책 공화주의라는 걸 보고 우리 헌법 1조의 민주공화국 중에 공화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공화라는 게 저는 보수가 새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단순한 개인주의도 아니고 자유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정의, 자유, 고대가 자유, 정의, 진리 맞죠? 서울 때는 진리밖에 없는데 고대는 앞에 자유, 정의, 진리. 근데 자유, 정의, 평등, 법치, 공정 이런 가치들 공동체의 어떤 공공선에 대한 가치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는 촛불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그게 어떤 거다. 최순실 사태를 겪어보니까 민주공화국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이태리에 아주 500년 전, 600년 전 공화주의자들 그 사람들 생각이 파리로 프랑스로 넘어가서 루소라는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국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톨릭 신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신부님들 중에는 좌파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분이 절대 좌파 신부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08년에 미국 월가의 위기,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주의가 얼마나 탐욕에만 빠져가지고 공동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정치가 또 가톨릭 신자들이 정치의 현실에 참여해서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팬이 됐습니다. 저는 가톨릭이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 제가 만나는 신부님들한테마다 거꾸로 교황님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황님의 말씀도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그 두 권을 읽고 지금 2017년에 이 대한민국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사회의 모습,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시대는 끝났는데 새로운 시대는 시작하는데 새로운 시대가 무슨 대단한 희망과 보장된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둡게 해결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진짜 힘을 모아서 5월 9일 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잘 되겠지만 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새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라도 진짜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정치를 여기도 아마 하실 분이 계시고요. 이 중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말할 때 절대 의원이라고 안 그러고 이름만 부르시고 그러다가 한 번씩 욕도 많이 하고 이러시죠. 국회의원들 중에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욕먹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진짜 중요합니다. 정치는 여러분들이 제가 97년에 IMF 위기를 겪을 때 이곳 홍릉에서 그냥 10년째 맨날 정부하고 일하고 경제정책만 연구하고 보고서만 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97년에 IMF 위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그냥 대기업들이 망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더 망하고 거리에 실업자 노숙자 쏟아져 나오고 외환보유고 바닥 나가지고 IMF 깡듯이 총재가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군 거쳐와가지고 IMF하고 IBRD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는 기업 구조 조정해야 되고 금융 구조 조정해야 되고 재정 정책도 그 친구들 시키는 대로 하고 심지어 환율 금리 같은 것도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걸 보낸 게 97년, 98년, 99년 이때인데 그때 제가 이 경제를 많이 안다는 게 이게 별 힘이 안 되는구나. 이 정치를 진짜 해야 되겠구나. 왜냐?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입니다. 청년들한테 청년 배당을 줄 거냐 말 거냐, 반값 등록금 할 거냐 말 거냐, 반값 등록금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의 생활비 중에 통신요금, 주택, 주거 관련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가지고 일자리 가지고 결혼하고 이러면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은 몇 년을 줄 거고 육아수당은 어떻게 줄 거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퇴근 시간 어떻게 하고 초과근로는 어떻게 하고 초과근로 수당은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이런 모든 일이 결정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뽑은 대통령, 여러분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거 다 결정합니다. 정치는 무지무지 중요한데 정치를 하려는 사람 별로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치 형편없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욕만 하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용기를 가지고 정치하실 분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진짜 뜻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또 깨끗하게 한다는 건 또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시고요. 직장 경험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런 경험을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해보시고 그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거 고쳐보고 싶다. 세상을 바꿔놓고 싶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정치 꼭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제 맺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97년 IMF 위기 터졌을 때 같은 위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때하고 위기가 오는 경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한보철강이 부도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뇌물받아가 잡혀가고 대통령 아들까지 잡혀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도화선이 돼서 거기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폭탄들이 막 3월달에는 뭐 산미, 대농, 뭐 5월달엔 기아차 마구마구 부도나더니 IMF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게 딱 10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도화선의 시한폭탄은 20년 전하고 다를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계부채 잘못 터지면 수많은 한계 가구라고 그러는데요. 빚 갚을 원리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그런 집들, 그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업 부실 마구마구 그동안 눌러놨던 거 터지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해운에서 이미 터졌고 조선이 그렇고 석유화학 철강도 위태위태하고 심지어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도 여러분들 배터리 사고 하나에 삼성전자 휘청휘청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보 위기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5월 9일 날부터 딱 취임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을 하는데 뭐 3분 안에 1분 30초 안에 이야기를 다 하라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데 제대로 검증을 하고 싶은데 그런 토론 한 너댓 번 하고는 여러분 투표하셔야 되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뽑힐 대통령은 누가 뽑혀도 바로 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부터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총리, 부총리, 장관도 정말 잘 임명하고 누가 뽑혀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하고도 대화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꼭 추진되도록 설득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굉장히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때문에 저를 뽑아달라는 이야기를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고대 아마 이 정치가론 이 수업을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10몇 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보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정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가겠다.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엄청 감명 깊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장인어른이라는 멘트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의 장인어른이십니다. 이 소개 멘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걔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예, 밤늦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학교 4학년이고 취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휴학도 작년에 제가 공천에서 잘렸을 때 저 도와준다고 하나 기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자가 굉장히 이렇게 보통 사회자가 아니시네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후보님께서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후보님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별명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다른 대선 후보들처럼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어디 포항에 한번 갔더니 어디 플래카드에 뭐 깡다구 유승민 이렇게 적어놨는데 깡다구는 좀 약간 너무 속어갖고 저 하여튼 생긴 것보다는 배짱이 진짜 좋습니다. 예. 네, 그럼 배짱 있는 유승민 후보님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배짱이라고 부르십시오. 배짱이라고 부르도록 줄여서 하겠습니다. 짱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 짱 유승민 후보님 강연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모두들 어제 TV에서 한 대선 후보에게 묻다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마 대선 유승민 후보님의 청산유수와 같은 말솜씨에 모두 감탄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여기 계신 청중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 후보님께서 그 청중을 고르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골라주면 참 좋은데. 예, 예, 앞에.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그 지역구신 대구 동구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강연에서도 그 안철수 후보님과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시는 걸 봤는데 후보님께서는 그 자유학기제, 뭐 수강신청제, 무학년제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공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실 자유학기제 그 시범학교에 계셨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예,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의 그 실질적인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게 더 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은 불편 그리고 불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이런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과는 어떤 교감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자유학기제안에 묻겠죠.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중에 그나마 그래도 학부모들한테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중학교 2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였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제 선생님 하시니까 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저도 또 어떤 부모들로부터는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해도 그냥 어떤 학교는 신경 안 쓰고 부모 선생님 다 신경 안 쓰고 애들 그냥 방치를 해놔버리는 그래서 뭐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도 없고 본래의 의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자유학기제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제법 있다. 그런데 그 학기를 1년을 해서 자유학년제로 하면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만나볼게요. 아니 진짜 제 지역구에 선생님 하신다니까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나중에 살짝 진짜 좀 이 문제는 이런 문제는 학생들 얘기하고 학부모들 얘기하고 또 선생님들 얘기하고 다 골고루 이렇게 의견들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육 공약을 몇 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제가 그 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한번 그런 것 좀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약간 보면 이런 취지를 못 살리는 학교들이 주로 보면 좀 이렇게 저소득층 많이 사는 지역에 선생님도 별 관심 없고 학부모도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게 좀 많다고 들어서 저는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겠다라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한 2분 정도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후보님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통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통합의 시대 정신은 의회에서의 협치 문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이제 수평적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의 이제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시면서 협치에 자신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이제 본질적인 원인이 법치나 시스템을 강조한 것이 아닌 인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협치에 있어서 후보님 개인의 리더십이 아닌 제도적 개혁 방안, 예컨대 뭐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그 법 때문에 다수결, 그러니까 과반으로 결정하는 그런 뭐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거나 여당이 반대하거나 누가 반대하면 꼼짝을 못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18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유리창이 깨지고 소방호수가 날아다니고 해머로 문을 뜯고 뭐 난리를 치는 동물국회를 하다가 19대 제발 좀 싸우지 말자 이래서 다수결 조항을 과반은 놔두면서 어떤 거는 빨리 하려면 3분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도 3분의 2 조항이 들어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긴 한데 국회 법에다가 그렇게 박아놓으니까 의사결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15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선진화법 좀 개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그 3분의 2 조항 국회가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는 도록 막는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365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앞에 질문 앞에 협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정의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차피 심각한 여소야되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30석을 가지고 있느냐 120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연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연정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연정하고 아마 제일 가까운 과거 역사적인 사례는 왼쪽에 계신 DJ하고 오른쪽에 계신 JP가 DJP 연대를 한 게 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중간에 깨져 버렸습니다. 이 연정은 사실은 말 그대로는 내각제에 굉장히 가까운 거고 대통령제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오바마가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을 맨날 전화해서 설득하고 법률 통과 이런 거를 부탁하듯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는 국회법을 고치더라도 뭐 고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고치더라도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은 어차피 그 여당이 소수고 또 아무리 150석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법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들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국회도 자주 오고 설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협치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총리, 부총리, 장관을 임명할 때 그냥 서로 약속하고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똑똑한 사람이 민주당에만 모여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당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어느 정부에서 일했던 아니면 어느 정치적인 누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진짜 5천만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임명하는 게 일단 1차 목표고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러면 야당하고 소통하기도 저는 굉장히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할 일이, 대통령이 할 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야당 지도자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이분들을 설득하는 건데 정치는 그런 과정에서는 만약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이렇고 민주당이, 제가 대통령이 되는데 민주당이 노동개혁에 뭘 가지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린다 이러면 그게 만약 어차피 10년 뒤, 20년 뒤에 가야 될 방향이라면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제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중요한 일을 추진해내는 능력,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원내대표 시절에 2명의 야당 원내대표랑 일을 해봤는데 우윤근이라는 분하고요, 이종걸 원내대표 2분하고 일을 해봤는데 제 카운터파트죠. 근데 그분들 하여튼 저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그게 뭐 세월호든 공무원 연금이든 김영란법이든 하여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렇게 무슨 권력을 나눠 먹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뭔가 국회법 개정이든 이런 거를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는 식으로 몇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야구 잠바 K 야구 잠바. 저 고려대 야구 잠바입니까?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님 공약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 얘기 말고 지금 구치소에서 독방 쓰고 계신 분이라든지 어제 영장이 기각된 분들 있잖아요. 여러 국정농단자들이 보수당에 재집권을 하면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어떤 개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는 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저도 뭐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만은 구속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국회의원이 너무 그렇게 강한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법원이나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나라 배나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도 그렇게 정치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간섭이 없어지기 전에 검찰과 법원을 개혁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 또 일부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이나 국정원이나 경찰은 마찬가지고 그런 권력기관들이 정치로부터 독립이 되고 중립을 지키는 이런 일은 진짜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부터 바로잡고 나서 검찰의 그런 독립을 보장하는 게 맞고요. 우병우 전 수석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불구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장본인인데요. 저는 그분한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분의 죄가 과거 우리 50 청산하고 이럴 때 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청문회하고 단죄하고 이럴 때 그런 죄하고 비교해서 과연 구속 수사, 구속 기소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점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구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도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경남도지사니까 도정을 위해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분이 좀 제발 뉘우치고 잘못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전직 대통령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 기소하고 1심, 2심, 3심 재판이 있으니까 그걸 거치면서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법원은 결정을 했고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면의 문제는 지금 이야기 꺼낼 때가 아닙니다. 사면의 문제는 법적 절차, 법적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약 집권을 하면 이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유야무야하게 다 봐주고 다 석방시켜주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신데 저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늘 깊이 명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늘 재벌 총수나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있으면 가석방, 사면 복권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저희 법 감정, 법치에 대한 저희 생각 위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5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더 그럼 마지막 한 짧게. 분만 더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너무 멋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고집을 한번 뒤에 분은 제일 뒤에 서 계시는 분인데 예, 키 크신 분, 예, 뒤로 돌아보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0학번 김동호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나는 보수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인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평소에 이제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이제 말년 때 이제 천안함 이제 견학을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장병들 유품을 봤는데 이제 다 우리 대학생들이 나가서 싸운 전사한 그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대학생들이 나가서 싸워 죽었는데 왜 같은 대학생들이 왜 추모를 안 해줄까 이런 간단한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실 작년에 그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를 제가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냥 엄청 후드러 맞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바른정당이 생기기 전에 그때 선거운동 본부를 제가 바른으로 제가 지었어서 사실 좀 많이 되게 바른정당 만들어지고 나서 되게 좀 웃겼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너 바른정당 뭐 당원 아니냐 뭐 그런 소리까지 했었는데 뭐 당적을 딱히 가진 적은 없고요. 그래서 사실 보수가 청년이 당당히 이제 보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좀 멋있는 정당이 없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득권을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그런 보수 정당이 전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청년들이 당당히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 완주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질문이 아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만 있는 대통령을 뽑다가 우리가 뽑고라서 맨날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후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권력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 의지 중요하겠죠. 근데 선거에 이기는 것보다 선거에 이기고 나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뭐 5배, 10배 더 어려운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저는 진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바른 이름으로 다음에 총학생회장 선거에 또 나가셔가지고 꼭 당선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 보수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천안함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제2연평해전이라고 참수리 357호라고 평택 2함대 가면 북한한테 제2연평해전에서 2002년 6월 29일 날 막 북한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냥 벌집이 된 고속정이 우리 한 척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그 백령도 연평도 앞바다에 산화를 했습니다. 그 제2연평해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클라우드 펀딩으로 만든 영화인데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에 대해서 똑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똑같이 위로하고 그렇게 낼 수 있는 보수가 진짜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가 내일 이제 모레가 세월호 3주기인데요. 세월호 문제 이야기 나오면 그게 막 그냥 인연적으로 덧칠이 돼가지고 세월호 4월 16일인데요. 그날 그 사고가 터진 날 2014년이죠.
국회에서 이렇게 배지를 국회가 국자 한자 배지를 쓰다가 한글 배지로 바꿔가지고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옆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서로 바꿔주면서 달아주는 무슨 세리머니 비슷한 걸 하려고 한날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처럼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안 하던 사람인데 나가서 오늘 이 배지 달고 서로 배지 달면 아무래도 웃고 히덕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 이래서 그날 이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해서 취소를 시켰는데요. 저는 세월호 때문에 진짜 새벽마다 신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잘못된 게 세월호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쁜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들, 일찍 구조했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 당연히 조사받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은 아니죠. 그 다른 또 측면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피격 이런 사건이 있고 여러분들 대전국립현충원에 가면 천안함 46 용사 묘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바다에 수몰돼서 죽어간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보수는 저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같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국가안보 튼튼하게 지키고 전방에 있는 우리 병사들,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신성시하고 이런 보수가 그런 보수가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도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이라면 뭐 우리가 서로를 배척하고 노란 리본 보고 그냥 무조건 좌파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고 또 천안함 이야기 한다고 해서 꼴보수 소리 들은다면 그것도 이상한 세상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수 진보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고 낙인을 찍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용으로 알맹이로 이렇게 뭘 갖고 구체적으로 뭘 갖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좀 판단해 나가는 그런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치가론 수업의 일환인 만큼 마무리 발언 교수님으로부터 짧게 한마디 청하도록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되면 고대에 꼭 오고 안 돼도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의 주인은 학생이고 그 다음에 강사고 그 다음에 손님이십니다. 제가 그 강의를 굉장히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정치사상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학생들의 환호가 대단했었는데 오늘 보수주의 강의를 앞으로는 제가 강의 시간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시간에는 제가 안 하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을 제 강의에 대강자로 모시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바빠서 못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정말 놀랐어요. 루소가 나오고 마키아벨리가 나오고 뭐 프란치스코가 나오고 정말 이 정도의 강의는 게다가 저는 경험이 없는데 실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사상 보수주의를 말씀해 주신 것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게다가 정치가이시고 저희 과목이 정치가론입니다. 저희 과목은 정치가를 양성하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후보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정치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도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정치가를 양성하고 정치가를 만드는 과목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과목 선전하십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이 정치가론 앞에 누구누구 정치가론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혹시 유승민 정치가론이라는 걸 만든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해 줄 때까지 더 잘하고 나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의 위기라고 합니다. 유승민의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하면은 저희들에게 항상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저희들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 얼마 전에 명량해역을 갔었습니다.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에. 거길 가서 실제 봤는데 거기는 결국 물이 돌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순신의 배 12척은 사실 그것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그 지형. 정말 그 지형 때문에 12척의 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의 지형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의 지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의원님은 그 보수의 지형을 이어나가시는 산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이순신의 12척 배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2척 배도 아니고 사실은 울돌목의 그 회오리 물결도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조선 민중에 대한 그 마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선을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12척의 배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 속에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만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보수의 지형이 살아있고 유승민 의원님의 마음이 살아있으면 꼭 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최근에 어디 가가지고 이런 덕담을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우리 학생들이 정치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자리가 됐고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론 수업이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디 멘트만 해주시고 끝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치가 중요하고요. 잘하는 게 중요하고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론 수업을 들으시거나 앞으로 들으실 분들 중에 정말 오랜 먼 이렇게 꿈을 가지시고 그렇지만 당장은 좀 내실을 다지시고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정치의 세계에 꼭 좀 이렇게 들어오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정치의 세계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교황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엄청 잘 들었고요. 그럼 일단 저희 이 강연을 주최한 정치가론 학생들과 후보님께서 사진 한 장만 찍으시고 그 다음에 후보님과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줄 서주시면 무대에서 함께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촬영이 있은 뒤에는 학생회관에서 선착순 몇 분 정도만 해서 후보님과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학생들에게 쏜다 하면 좋겠지만 선거법상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식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카드와 현금을 챙겨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정치가론 대선 후보 소통하다 유승민 후보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